3일 수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ETF 월간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미국 주식시장의 11개 섹터 ETF의 성과를 조사를 해보면 연초 이후에 평균 0.25% 상승, 그러니까 대략 보합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은 에너지 섹터를 제외를 하고도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실적 추정치는 평균 18%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년 실적의 추정치를 지난해 대비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업종별로 올해 주가의 상승치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은 사실상 내년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정상화를 가정하고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의 업종 단으로 보면은 저평가된 업종을 찾기는 쉽지 않은데요. 세부 산업단으로 가서 이 세부 산업에 투자하는 ETF단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굉장히 많이 하락한 산업들 중에서 항공 및 호텔, 레스토랑, 레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미국 항공사에 투자하는 ETF, JETS, 제츠라는 ETF가 있고 PEJ라고 하는 ETF는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ETF인데 이런 것들은 올해 각각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26%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단기 회복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 올해 실적, 올해 성과는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내년도 실적은 전년 대비, 작년 대비해서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되는 세부 산업이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그리고 건축 소재, 해운, 레저용품 산업과 같은 이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부 산업 ETF 중에서 저희는 이번에 이 XAR이라고 해서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ETF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가장 규모가 큰 ETF가 ITA인데 이 ITA 같은 경우에는 민항기 부분 부진이 좀 장기화될 걸로 보이는 보잉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잉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은 XAR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운송 ETF 그리고 건설 ETF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된 ETF 중에서는 이 이머징 시장 쿠웨이트 투자 ETF가 KWT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최초로 상장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 ETF 포트폴리오 말씀을 드리면 이 인쇄물 34페이지 그리고 이 소프트카피 32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기존에 추천을 드려왔던 중국 인터넷 기업 ETF는 제외를 했고요. 제외 이유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월에 추천한 이후에 사실 굉장히 높은 성과를 거뒀는데 사실상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DR이 높기 때문에 나스닥 조정과 함께 이 ETF도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어서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ETF XAR을 추천을 했고 그리고 신재생 ETF로 저희가 QCLN이라는 ETF를 7월부터 추천을 드려서 약 20%의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QCLN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전기차 니오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이 전기차 쪽이 주가가 좀 급등을 해서 조정의 이 빌미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밸류 체인이 아닌 태양광이나 풍력 위주의 ICLN이라는 ETF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로 잠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번부터는 추천을 드리고 있는 ETF 포트폴리오의 동일가중 성과를 이렇게 좀 차트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ETF도 좀 예. 포트폴리오 말씀하시죠. 국내 쪽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쪽은 인쇄물 46페이지, 소프트카피 43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이제 국내 ETF는 이 4월부터 추천을 드리기 시작을 했고 아무래도 미국에 상장된 ETF보다는 종류가 좀 적기 때문에 이 같은 컨셉으로 같은 테마로 국내에 상장된 ETF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 같은 테마가 없는 경우에는 추천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인터넷 기업 비중이 높은 MSCI 차이나 선물 ETF는 제외를 했고요. 나머지 한국 ETF 그리고 로보테마라든지 국내 회사채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뷰티케어 산업 발표해 주세요.
네, 지난 6월에 발간한 톡신 필러 시장 자료에 이어서 이번에는 에스테틱 의료기기 산업 자료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겠는데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그림 5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단키트 공급 확대와 이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우상향 추세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뷰티케어 산업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세부 산업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그림 7, 8번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톡신과 필러 업체는 이제 코로나에도 양호했던 실적과 이제 중국 진출, 신제품 출시 등의 모멘텀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에스테틱 의료기기 업체는 수출 의존도가 큰 특성 때문에 코로나 여파로 실적과 주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는 이제 코로나 초기에 전 세계 각국에서 이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경제 셧다운, 항공 및 운송편 부재, 이제 고객사 수주 지연 등의 이슈로 수출이 거의 전무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6, 7월부터 해외 셧다운이 이제 해제되고 3분기부터는 고객사 수주가 재개되는 등 수출 쪽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제 톡신 필러 업체 대비 실적과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던 에스테틱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관심을 가질 시기라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페이지 8, 9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뷰티케어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침습적인 성형 수술보다는 비침습적인 이제 최소 침습적인 미용 시술로 그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안티에이징 및 리프팅 에 최적화된 이제 레이저나 고주파, 초음파 등의 이제 에너지 기반 에스테틱 의료기기 활용 미용 시술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트렌드적으로도 해당 업체들의 에스테틱 업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제 페이지 10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의료기기 업종 평균 PER은 이제 12.2배로 미국과 유럽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는 이제 미국과 유럽 의료기기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것에 비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주로 내수 위주로 사업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의료기기 업체들 중에서도 과거 임플란트랑 엑스레이 업체의 사례처럼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수출 비중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업체를 한해서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국내 에스테틱 의료기기 업체도 단순 의료기기 산업으로 분류하기보다는 뷰티케어 산업으로 분류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12페이지부터는 이제 리프팅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리프팅은 크게 수술과 시술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표 1을 보시면은 그 차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는데 이제 피부 탄력을 점차 개선시켜 주는 이제 에스테틱 의료기기 리프팅 시술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이제 독일 멀치의 하이프 장비, 이제 초음파 장비인 울세라와 미국 솔타 메디칼의 이제 고주파 장비인 서마지 중심으로 시장이 활성화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이 비교적 되게 비싸가지고 소득 수준이 높은 중장년층 여성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가 이제 흔히들 아시는 이제 슈링크 등의 이제 저렴한 가격대 국산 장비들이 출시되면서 에스테틱 의료기기를 활용한 안티에이징 및 리프팅 시장 시술이 대중화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15페이지부터는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22페이지부터 기업 부분입니다. 우선 제 탑픽은 클래시스인데요. 이제 클래시스는 아시는 것처럼 되게 2018년부터 주가가 되게 핫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조금 조정세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다시 클래시스에 주목할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18,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하겠고요. 이제 순이익에 이제 타겟 PER 25.4배, 이제 주요 뷰티케어 업체 21년 예상 PER 평균을
적용을 해서 기업 가치를 산정을 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이제 YOY로 거의 플랫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영업이익 단에서는 오히려 작년 대비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여파로 장비 매출이 일시적으로 둔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해외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있거나 혹은 이제 셧다운 등의 이제 물리적인 제재들이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중심의 장비 매출 반등이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영향에 따른 내수가 다소 조금 기존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해외 영업 및 주문 정상화가 이제 개시가 되었고 이에 따른 수출 회복세로 실적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3분기보다는 4분기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 이연 수요 효과에 따른 양호한 실적 시현이 기대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 단에서 수익성 단에서는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매출 원가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이제 소모품 매출 비중 확대로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시술 중단, 감소로 슈링크 시술 소모품인 이제 카트리지 매출이 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는 일시적인 요인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해외 병의원 시술 및 수요 회복에 따른 전반적인 소모품 매출 회복이 기대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수익성은 개선되는 모습을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리메드 말씀드리겠는데요. 페이지 3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리메드는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 4만원에서 42,0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메드는 이제 타겟 PER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국내 이제 뷰티케어 업체 성장 초입 단계의 PER인 이제 20배를 적용해서 가치를 산정을 했고요. 이제 리메드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부터 에스테틱 사업 부문 고성장에 따른 이제 본격적인 실적 고성장을 기대를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기존에 이제 미국 엘러간양으로 이제 납품을 하던 쿨톤양 핵심 부품 매출이 2분기 때는 아예 공백이 있었고요. 이제 1분기 때도 뭐 450대 나가고 3분기도 뭐 9월에 150대 나가면서 이제 뭐 점차 회복되는 모습은 보이지만 저희가 기존에 가정했던 2000대 매출에는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전사업 부문 수출 공백 발생했지만 9월부터 다시 미국향 매출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점진적인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기존 2000대에서 올해 1000대, 그러니까 1000대로 납품될 걸로 일단 연간 전망을 좀 수정을 하면서 매출 및 영업이익 추정치도 좀 하향을 했고요. 또한 이제 연내에 국내 출시가 예정되었던 이제 쿨톤의 자체 브랜드인 이제 리메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에스테틱 부문 고성장이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일시적으로 미뤄진 거지 이게 없어지는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고성장을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원래 리메드 자체가 본업이 전자약 업을 하는 기업인데 이제 올해 7월하고 9월에 이제 만성통증 치료용 이제 NMS 장비 그리고 우울증 치료용 TMS 장비 미국에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 두 장비 모두 이제 내년부터 미국에서 출시될 걸로 기대가 되는데 아직 이 전자약 부문은 메인 캐시 카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아직 뭐 내년 미국에서 당장 출시된다고 해서 실적단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내년은 에스테틱 사업 부문이 실적 성장의 키포인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52페이지에 이루다 보시겠는데요. 이제 이루다 같은 경우는 이제 NR로 자료 작성해 보았고요. 이제 올해 8월에 상장한 이제 신규 종목입니다. 이 기업도 이제 레이저, 고주파, 하이프 등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제 에너지 기반 에스테틱 의료기기 개발 업체인데 이제 클래시스랑 좀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장비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장비 판매하고 이제 장비가 깔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시술 확대에 따른 이제 소모품 매출이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이제 뭐 바늘이 이제 뭐 피부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그 고주파 에너지를 내는 기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모품 매출이 똑같이 발생하는 구조인데요. 여기도 장비가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시술 확대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단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경우는 또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점이 되게 강점이 있는데, 현재 이제 대표적인 유통사로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한 이제 큐테라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 큐테라 이외에도 다수의 이제 우량 유통사 확보를 통한 순조로운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이 기대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한 이제 올해 9월,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이제 하이프, 이 기업은 이제 고주파 장비만 하고 있던 기업인데 초음파 기기인 이제 신제품 하이저 미와 하이저 아이가 국내 출시 예정이 있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소모품인 카트리지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주파 기기와 이제 초음파 기기 시너지 효과에 힘입어 이제 신규 주력 품목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제 색소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이제 VSLS 기기라고 뭐 혈관구제 레이저 수술 기기가 국내 출시 전망이 되는데, 이 기기도 이제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개발을 한 기기로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이제 연간 약 50억 원 수준의 매출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현재 에스테틱 의료기기 업체가 뷰티케어 관련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톡신 필러 대비 이제 실적 및 주가 반등을 아직 보이지 않은 영역이고, 3분기보다는 4분기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 고성장세가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이 업체들에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적과 주가 모두 부진. 사실 뭐 이 부분 지금 뭐 조금 뭐 수출은 재개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본격적인 회복이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물론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표에 있는 섹터 인덱스를 보면은 사실 뭐 어느 정도 올라온 만큼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 코스닥 의료기기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아주 매력 있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 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또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의 패턴 변화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런 에스테틱 의료 기기들이 뭐 좀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번 6월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재택근무 활성화 그리고 언택트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제 대면 미팅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미용 시술이나 이런 성형 시술에 대해서 다소 이제 처음에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다들 이제 많이 안 받던 비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미에 대한 수요 자체는 계속 지속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 상황에서 이제 기존에 뭐 코로나19가 되게 활개를 친다고 해서 이 미용에 대한 시술이나 수술을 받지 않는 추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걸로 보고요. 물론 이제 물리적인 제약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 지역에서는 정말 뭐 병의원 뭐 1시간당 10명 진료받고 이런 식, 그리고 국내는 사회적 거리두기 뭐 2.5단계 격상, 이런 여파를 받으면은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다소 시술이나 수술 쪽인 측면에서 제약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수요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료기기랑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이제 주가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수출 재개도 저는 일단 이게 당장 3분기, 4분기를 바라보고 그 작성한 자료는 아니고요. 주가는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다 보니까 저는 내년 정도에 되게 고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이다 보니 지금 주가 수준에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히려 접근하는 측면에서 좀 길게 보는 게 좋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자료를 작성을 했고,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뭐 내년은 당연히 이제 뭐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나오게 되면 잡히겠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사실 회복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정말 주문이나 뭐 이런
병원이 닫는다든지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3분기에는 뭐 지금 다시 재확산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뭐 필수적인 요소인 뭐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업 비즈니스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미뤄뒀던 의사 결정들을 3분기, 4분기 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면으로 보아 저는 퍼스트 웨이브 때처럼 그런 수준까지 뭐 수출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답을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하고요. 지금 우리가 추천한 3개 종목 보면 주가가 오른 게 거의 없는데 이 표지에 코스닥 의료기기 보면은 거의 코스닥하고 비슷하게 올랐잖아요. 예. 요거 지금 지수 산정할 때 몇 개 종목이 급등한 종목이 들어가서 이런 것 같은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여기 코스닥 의료기기 종목 중에 이제 포함된 업체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에크모 관련된 뭐 이런 인공호흡기 관련된 장치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진단키트는 사실 바이오 쪽에 조금 분류가 되어서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런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고 기타 좀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포함이 되면서 조금 코스닥 지수, 그 의료기기 지수가 조금 더 아웃퍼폼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뭐 에스테틱, 방금 말씀드린 에스테틱 의료기기라든지 뭐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실적이 조금 나오는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에서 네, 답을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LNK 바이오 말씀해 주세요. 예, LNK 바이오 2016년도에 NH 저희 회사가 상장시켰고요. 중간에 뭐 거래 정지도 되고 내부 회계 관리 비적정 의견도 나오고 해서 회사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150명 중에 이제 한 70명 정도 잘라서 구조조정도 거쳤고요. 그래서 올해 5월부터 거래가 재개됐는데 뭐 최근엔 또 오버행 이슈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자로 해서 이제 전환사채 그 12 물량 이제 추가 상장되고요. 그래서 오늘 저점 매수하시기에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최근에 수출 데이터 보니까 이 회사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컨빅션이 들어서 자료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 임플란트 기업이고요. 허리 디스크가 이제 디스크끼리 이제 그 사이에 연골이 닳아서 붙어버리면 우리 이제 허리에 디스크가 오고 아픈 건데, 그 디스크 사이에 끼워 넣는 케이지라는 그 부품 소재를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합니다. 동사는 이제 국내 사업은 접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향 매출 비중이 95% 정도 됩니다. 가격이 거의 단가가 한 20배 이상 차이 났기 때문에 저마진의 국내 사업은 접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까지도 적자 내면 4년 연속 적자에서 관리 종목 우려 들어가는데, 지금 3분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턴어라운드 기대가 되고요. 뭐 지금 완전히 기대감이 빠져있는 주가 수준이어서 이제 조금씩 회사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면 점차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주가도 더 탄력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연말에 FDA에서 뭐 작년에 한 3개 정도 허가 받았는데 추가로 3개 정도 허가 받으면 지금 미국의 글로버스라는 매출 8천억, 시총 5조 원 1위 업체에 이어서 거의 두 번째로 제품 라인업을 갖추게 되는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LNK 바이오 지금 보시기에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자료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까지 적자면 관리 종목 들어가는데 저희 테이블 보면 올해 추정치 적자로 좀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고요. 그 말씀드린 관리 종목 지정 기준은 별도 4년 연속 적자가, 영업 적자가 관리 종목 기준입니다. 그럼 좀 별도 기준으로는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모델을 보고 말씀드릴 거고요. 흑자 난다라고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업종이라는 피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 얘네들만의 뭐 경쟁력이라든지 뭐 가격적인 측면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저마진 국내 사업 철수라고 하셨는데 단가가 20배 차이 났던 이유랑 미국 쪽 마진은 그럼 어느 정도 보시는 건가요? 예, 일단 그 마진은 25% 가까이 지금 나오고, 미국 쪽만 95% 하니까 25% 사업부 마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그 그림 8, 9번 보시면 이렇게 그 티타늄 소재가 3세대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는 뭐 경쟁사들이 많고요. 3세대는 뭐냐면 소재도 소재지만 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를 돌려서
그러니까 그 디스크와 디스크 사이에 껴놓은 상태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임플란트 제품이고요. 그래서 요게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그림 10번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버스가 이제 제품 라인업을 다 구축해놨고 LNK 바이오도 올해 이제 3개 정도 더 허가가 나면 이제 풀 라인업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만 놓고 보면 경쟁사가 이제 뭐 한 3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 3세대 제품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가격 단가 차이는 아무래도 국내가 뭐 의료보험 수가제 이런 것들을 적용받다 보니까 의료기기 쪽이 상당히 저렴해요.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하고요. 반면에 미국은 이제 굉장히 뭐 거의 600만 원 이상 납품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거래 정지 요인이었던 그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검토 의견 비적정 부분은 이게 좀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게 좀 해소가 어떻게 된 건지, 이걸 믿고 투자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 예, 그 내용은 호주 쪽 매출이 이슈였고요. 그러니까 호주 거래선이 하나일 때는, 그러니까 병원 하나에만 납품할 때는 그 캐시로 바로바로 줬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매출로 인식을 했었는데, 그 거래선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30일, 60일 이 현금이 들어오는 기간이 이연되는 게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매출로 바로 인식했던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그 바뀐 회계 법인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호주 매출의 이제 보수적 적용에 대해서는 다 클리어가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4년 연속 별도 영업 적자만 아니면 크게 재무적인 리스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MM에는 빠져 있는데요. 전일 한국 주식시장 하락 관련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2.38%, 코스닥이 2.80% 하락을 했고요. 원인은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이 불발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좀 커졌고, 두 번째는 니콜라 회장이 사임을 하면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투심이 좀 악화된 부분, 세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의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고, 네 번째 유럽에서 영국과 스페인 등에서 봉쇄령이 내려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작용을 했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조금은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종류의 악재가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악재의 크기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5% 정도 추가 조정이 나오면은 이 정도에서는 멈출 수 있다. 그럼 코스피 기준으로 2200 초반 정도면 저가 매수 대응이 가능한 구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구간에서는 좀 이렇게 새로 노출된 악재들을 피해갈 수 있는 업종 선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대미 수출 분야 쪽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핸드셋, 반도체, 자동차 업종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을 드리면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불발될 우려는 최근에 미국 그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츠버그라는 사람이 별세하고 나서 이 후임을 트럼프가 이번 주말까지 지명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명이 보수 성향이 되면은 미국 대법원 내에서 보수의 비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의 대립이 커지게 되면은 아마 협상을 해야 되는 추가 부양책의 협의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대해서는 저희는 어쨌든 대선 전에 만약에 소득 절벽이 경제적 충격이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부분을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완전히 놓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노이즈 요인이긴 하지만은 이게 대선 전까지 추가 부양책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요인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만은 아주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니콜라 회장 사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단기적인로 심리를 조정시키는 요인이긴 하지만은 과연 이게 성장주 전반에 대한 투심을 계속해서 누르는 부분이 맞느냐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유럽 봉쇄령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어제 이제 영국에서도 실제로 봉쇄령이 내려졌고요. 스페인에서도 마드리드 중심으로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 수급 입장에서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이 주요 악재로 작용을 하면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나오면서 지수를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가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 때문에도 사실은 대미 수출 분야가 사실은 이게 강달러가 될 때
제품 경쟁력이 좋아질 수 있는 주식들을 사는 게 이런 악재 내에선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해외 주식 글로벌 섹터 탑픽스 발표해 주세요. 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책자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월별로 작성하는 저희 기업 분석부 섹터 애널리스트가 추천하는 해외 기업 탑픽이고요. 지금 8번째 자료가 되겠고 8월 추천 종목 중에서는 세일즈포스닷컴하고 비욘드미트가 한 18%, 19%씩 올라서 가장 성과가 좋았고요. 9월 달에는 새로 들어간 종목 전체 17개 종목이 추천됐고 미국이 13개, 일본 2개, 중국, 베트남 하나씩입니다. 새로 들어간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에브비, 트레이드 데스크, 페덱스, 그다음에 호아팟 이렇게 5개 종목을 신규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MM 빠져 있는데요. 어제 테슬라 배터리데이 관련돼서 코멘트 발표해 주세요. 예, 지금 배터리데이 행사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배터리데이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론부터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나와서 전기차 수요가 이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가서 다시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수요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가 10테라와이트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10테라와이트 얘기를 하니까 2개 어플리케이션 다 합치면 20테라와이트 정도 되는데 뭐 숫자적인 부분에서 이제 감이 없으니까 이제 공장이 몇 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기가팩토리가 135개 정도가 이제 필요합니다.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가팩토리는 상해 공장까지 치면 2개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베를린 공장 하나가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텍사스 기가팩토리가 하나가 더 올라가니 내년 말 기준으로 이제 4개가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수요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서론을 풀고요. 그래서 수요 확산을 위해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2차 전지 가격 하락이 더 하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서론인데 그 플랜이 결국에는 이제 본론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했는데 배터리 가격이 일단은 5년 뒤에 2025년에 50%가 넘게 빠지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5가지에 대한 약간 기술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 흐름을 놓고 보면 배터리 스펙 개선이 첫 번째로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조 개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개선이 나오고 이제 대량 양산 체제 구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셀 디자인 변화인데 언론에서도 이제 한번 보신 것처럼 저희가 배터리데이 그 프리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지금 테슬라가 적용하고 있는 전기차나 이제 ESS에서는 2170 배터리 셀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근데 본인들은 4680 배터리로 이제 변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름 46에 높이 80mm짜리 이제 배터리로 이제 하고 싶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원가 하락의 14%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50% 부분에서요. 그렇게 되면 용량은 이제 5배 늘어나고 주행거리는 16배 이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동일한 용량의 배터리를 만든다고 보면 큰 배터리 하나로 끝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가 하락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셀 팩토리 제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가 하락 18%가 이제 차지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 프리뷰 때나 인데스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공정이 현재는 습식 공정인데 요게 이제 건식 공정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맥스웰이라는 회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음극재 쪽의 변화입니다. 실리콘 함유량 올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변화로 인해서 원가 하락 자체는 5% 정도 이제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는 세 가지 양극재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첫 번째가 이제 LFP, 두 번째가 NCM,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하이니켈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LFP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이제 좀 로우 티어 쪽에 어플리케이션이 적용이 되고, 중간 쪽은 일반 매스 차량, 그다음 하이니켈계는 완전히 이제 하이엔드 차량에 이제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양극재로 인해서 원가 하락 자체는 이제 12% 정도 차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이 이제 베이클 인테그레이션인데, 결국에는 배터리가 커지고 모듈이 필요 없어지고 일체화가 된다는 이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가는 하락에 이제 7% 정도 이제 차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다 합해보면 50% 초반 정도 나오는데, 결국 현재 배터리의 가격 자체가 테슬라가 114달러 정도 되니까, 여기서 50% 정도, 하락이 되면 이제 50불 정도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모두 다 끝나지가 않았는데, 제가 지금 그 마지막 페이지 이제 장표를 조금 보고 보니까 테슬라가 직접 할 거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도와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헤어퍼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언급되지 않았고 배터리 셀 기업들은 발표 도중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는데 LG화학, 파나소닉, CATL 세 군데 회사만 다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노드 실리콘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레이트 LG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LG화학이 실리콘계 음극재 첨가량 가지고 이제 많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혜 업체에 대해서는 뭐 이제 실리콘 이제 에노드 쪽 관련돼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좀 관련주로 저희가 제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캐스드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LNF가 이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 디자인 쪽에서는 이제 4680 배터리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껍데기 만드는 회사들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상신이 리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나라 MMD라는 이제 LG전자가 이제 투자한 회사, 요런 업체들이 이제 제시될 수가 있고요. 가장 큰 그림에서 셀 쪽에서는 당연히 LG화학이 이렇게 조금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요거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